순서 들어가겠습니다. 날씨는 차갑지만 그래도 따뜻한 뉴스를 전하고 정보를 전하는 정봉재 정치쇼. 자, 뉴스보다 떠오른 영화 이야기, 영화보다 떠오른 정치 이야기, 뉴스보다 영화 정치쇼. 마침 영화 평론가 똥치는 영화 평론가 아싸 가오리 짠까지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네. 자, 방금 우리가 리드하면서 기사 소식 전해드린 거 보셨죠? 네. CCTV 보셨어요? 못 봤죠? 네, 봤어요? 저 기사는 봤어요. 예. 네. 그 학생들이 전농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이었어요. 중학생 1학년. 예, 전농중학교. 네. 전농동 로타리에 있는. 아하. 네. 예. 어딘지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게 그 예지감이 있는 거예요. 네. 대학교 그 2학년 때 80년대. 네. 그때 이제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이 들어오면서 휴교령을 때려갖고 네. 대학을 한 4-5개월 안 그렇죠. 가요. 네네. 그럴 때 제가 전농동 로타리에다가 사설 학원을 차려요. 대학교 2학년 신분으로서. 그렇게 빠른 그런 거 다친 대로 다 해요. 저는 영어 가르치고 수학하는 애 갖고 둘이서 학원을 차리는데 그때 제가 가르쳤던 중학교 학생들이 전농중학교 학생들이에요. 저한테 배운 40년 전통이 이런 훌륭한 인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떻게든 연결시키시는군요. 그때 우리 학원에 다니던 여학생이 맹장염에 걸려서 그래서 제가 병원에 위문 간 기억이 있어요. 그 여학생은 지금 잘 살고 있겠죠. 50이 넘어서 이제. 그 아들 아닐까요? 그럴 수가 있겠네. 네. 오. 계속 거기서 살았다는. 예. 네. 이제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네. 자, 제가 어제 보려고 못 봤던 영화. 강철비. 네. 지금 뭐 강철비, 신과 함께 그리고 1987. 영화를 쏟아져요. 네, 스타워즈까지 큰 작품들이 지금 연말에 대결 벌이고 있고요. 지금 1987이 또 이제 순차적으로 공개가 됐어요. 아직 개봉은 안 됐습니다만 먼저 강철비가 개봉이 됐고요. 우리 친구가 40년 동안 영화를 안 보다가 강철비를 보러 갔어요. 개봉하는 날. 그 친구가 중이거든요. 중. 네. 이름이 강철중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공의 적의 저 검사 이름이 강철중, 형사 이름이 강철중이에요. 예, 근데 진짜 강철중이에요. 영화 보러 갔다고 연락이 왔어요. 강철비 자기가 만든 영화다. 맨날 스님이라고 우르 다니자게 강철중. 네. 어쨌든 지금 그 개봉해서 관객몰이를 하고 있고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화제를 모으고 있어요. 전 며칠 전에 꾼도 봤거든요. 꾼.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꾼은 이제 이른바 케이퍼 무비라고 해서요. 이렇게 여러 명이서 쉽게 말해서 작당을 해서 뭔가 이렇게. 그 사람들이 저는 무슨 지식감이 드냐면 그 다단계 사기당한 사람이 MB BBK한테 사기당한 사람들 같아요. 느낌이. 마지막에 MB를 좀 잡으러 가야 되는데 거기서도 못 잡더라고요. 그렇게 또 연결되는군요. 그게 조이팔인데. 닥치고 MB예요. 닥치고 MB. 다스는 누구 겁니까? 다스는요? 다 썼어요. 자, 그래서 강철비 어떤 영화예요? 북한에서 쿠데타가 나요. 네. 그 사실은 이런 북한 얘기가 1호가 북한 VIP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북한에서 쿠데타가 나는데 쿠데타는 군부가 일으키는 거잖아요. 군부가 불만이 많았던 거죠. 지금 3대 세습 정권에서 핵미사일을 전략적으로만 활용하는 것. 그 군대는 사실 군부는 이것을 전술적으로 실질적인 어떤 전쟁 행위로 활용하려고 애를 쓰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군부니까. 십수년 동안 그것을 불만을 품고 있었던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요. 북한 1호. 북한 1호가 내려왔고. 아니요. 총을 맞죠. 근데 이제 그때 주변에 있었던 북한의 정예 요원, 북한의 정예 요원은 거기는 뭐 무슨 총국, 뭐 정찰 총국 뭐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정예 요원의 그 한때 정예 요원이었는데 지금 좀 쉬고 있었던 엄초루라는 인물이 북한 1호를 업고 차에 싣고 어쨌든 거기 자리를 피해야 되는데 피할 데가 없잖아요. 그 쿠데타군의 공격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길이 휴전선을 넘습니다. 영화의 기시감이라고 하는 게 이 영화는 이미 북한군 귀순한 총맞고 귀순한 그 병사 이전에 만들어졌잖아요. 마치 그런 상황을 예견이라도 했듯이.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에 더 어마어마한 일은 북한 1호가 총을 맞은 상태에서 남한에 있는 거죠. 의식불명 상태로. 그분을 수술하는 분이 이국종 교수예요?
아니 여자예요. 여의사예요. 네. 근데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인데 예. 그 여의사가 어찌 끝에 그 파주에 있는 한 병원에 갔다가 그것도 뭐 산부인과 갔다가 거기서 총상 치료 못 하잖아요. 또 거기도 공격을 받으니까 거기 북한에 또 그 저 난파 그 이른바 그 공비들이 공비 난파 간첩들 고정 간첩들 고정 간첩이 그때 이제 저 뭐랄까 무장병력들이 다시 와요. 국지전을 막 벌이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무서워. 그 파주에 있는 한 산부인과도 급습을 당하니까 또 거기서 또 빼서 이제는 서울 시내 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집도를 하는 여의사의 남편이 외교안보 수석이네. 곽도원 씨가 맡은 그런 외교안보 곽도원 배우 곽도원 이 외교안보 수석이 부인이 연락이 안 되니까 뭐 분위기는 이상하고 뭔가 좀 파주에서도 뭔가 총격전이 있었다 그리고 연락을 안 되고 그래갖고 간 거죠 병원에. 그랬다가 이제 북한 정예영과 그 북한 1호 수술대 위에 누워 있는 북한 1호를 보고 놀라는 거죠. 북한 1호는 누군지는 안 나오죠. 이게 근데 이제 헤어스타일이 나와요 옆에. 딱 봐도 이제 배하고 누워 있는 그 이 저 자태가 여기 그 이른바 이제 그렇죠. 다리깡으로 쫙 밀고. 네, 요거하고 이제 배불뚝이하고. 그렇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이 영화 그런 부분에서 코믹한 부분도 줬는데요. 이게 뭐 의사들이 또는 그 병원의 그 관계자들이 이렇게 누워 있는 사람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이 사람은 뭐 이런 거죠. 이 사람이 왜 나만 해? 뭐 이런 거니까. 어쨌든 매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사건처럼 생각되지만 상상만 들어도 근데 머리가 환해져요. 있을 수 재밌어요. 있는 사건이죠. 그런데 북한에 정해온 이름이 철우예요. 엄철우. 그리고 남한의 외교안보수석 이름이 곽철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같아요. 이게 강철비잖아요. 비가 우잖아요. 철우 뭐 그렇게 연결되기도 하는데. 강철비가 무슨 무기 이름? 무기 이름인데 이제 거긴 또 그 철우라는 주인공 이름하고 이게 이중적으로 쓰였어요. 이게 무기 철우를 2명 만든 것도 약간 정치적 함의가 있는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쌍철우 아니에요. 쌍철우가 요즘 그 중국이 주장하는 게 쌍중단이거든. 네네. 거기서 나온 게 아니까 쌍철우는 그보다는 다르지만 같다. 한민족이다. 형제다. 한민족이다. 요거 이게 약간 좀 진부하지만 그렇게 엮었어요. 근데 또 괜찮아요. 나중에 보면 굉장히 그 형제 같은 게 느껴져요. 정말 저는 이 영화의 가장 좋은 건 그 따뜻한 형제를 보여줬다는 측면. 의형제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고정간첩으로 난파된. 거기는 좀 더 액션 활극이 강했다면 이거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둘이서 역할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반도 전쟁 터지기 직전이에요. 왜냐하면 남한은 정권 교체기거든요. 그래서 보수적인 대통령에서 개혁적인 대통령으로 가는데 며칠 남았어요. 지금 정권 인수기예요. 요때 지금 북한 1호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쪽엔 쿠데타 났죠. 이 북한 1호의 생사가 북한 쿠데타의 성공 여부를 결정지어요. 만약에 북한 1호가 여기서 사망을 하면 쿠데타는 성공한 거고 사망하지 않으면 쿠데타는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그럴 때 이제 그 전임 대통령 이제 정권을 이양하는 대통령은 자기가 마지막 자녀 임기 동안에 북한을 선제 타격하겠다. 미국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정권을 받으려고 하는 대통령은 한반도에서는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제 이게 남과 북과 또 미국과 또 이제 그러니까 그 남한 주재 중국 그 관계자가 나오죠. 중국 대사 관계자가 나오고 거기 한국 전문가죠. 남북 전문가. 그러니까 중국, 일본 다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 지금의 핵미사일 위기를 그대로 드러낸 작품이고요. 이 저 강철비가 방사포잖아요. 방사포. 북한이 영화 속에서 나오는 거는 북한 군부가 오랫동안 계획했던 것은 미사일을 쏴서 대전을 초토화시키고 그러면 이제 아래쪽이 초토화된 상태에서 재래식 그 전투로 밀고 내려와서 서울을 포위하고 서울을 인질로 삼고 그것을 거점으로 미국과 협상한다는 거예요. 그건 전략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북한의 군부 전략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이제 그동안 개발했던 핵미사일을 써야 된다 이런 건데 이제 예를 들면 북한 군부의 불만은 김정일부터 김정은까지 현 국방위원장까지
그 핵미사일을 전략적 무기로만 활용할 뿐이지 그것을 실질적인 전술적 무기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뭐 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 개연성이 있어요. 야, 그러네요. 강철비의 얘기가 지금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여러 얘기의 그 가능성들을 다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를 짠 거고요. 거기에 우연히 두 남자가 만나는 거죠. 두 남자는 사실 나름 전문가잖아요. 두 남자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확전으로 그러니까 이게 확전으로 전쟁이 불붙느냐 예. 아니면 여기서 봉합을 하느냐 분단은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정리가 돼야 되느냐 뭐 거기서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요.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분단이 나쁜 게 아니고 자체라기보다는 분단을 이용하려는 세력이 나쁜 것이다. 맞아요. 그것은 남한이든 북한이든 똑같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아니 그건 미중일소도 똑같죠. 미중일러. 예. 그리고 이제 그 이른바 선제 타격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최근에 예. 뭐 우리 사회에서도 굉장히 화두가 됐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시면서 선제 타격을 했을 경우 선제 타격이라고 하는 것이 한반도와 우리 민족에게 추후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이제 그냥 민족의 공멸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양우석 감독의 생각은 그런 문제가 일반 대중들 그러니까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아주 피부에 체감이 별로 안 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영화를 통해서 굉장히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고요. 다만 제가 결론을 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양우석 감독의 정치적 시선엔 또 약간의 모호성과 약간의 위험성은 있다고 생각해요. 선제 타격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보다는 뭐 예컨대 남한에도 전술핵을 들어와야 되는 거 뭐 아닌가?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 뭐 이런 등등의 논의 구조를 그런 이 안에 사람들 넣었죠. 많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양우석 감독은 과연 어느 쪽이냐 어떤 생각이냐는 그 영화 속에서 비교적 좀 모호하게 처리되기도 하고요. 예. 물론 그 신임 대통령의 그 대사를 통해서 원래 하나는 둘이 아니라 다시 하나가 돼야 된다 뭐 이런 뭐 예컨대 빌리 브란트 얘기를 포함해서 한반도에서 더 이상의 전쟁은 안 된다는 그런 명언을 계속해서 명제를 계속해서 던지긴 하지만 핵 문제와 관련된 또 핵무장과 관련된 그리고 동북아 정세에 있어서의 남과 북이 핵을 어떻게 보유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논쟁적인 측면들을 좀 제시하고 있긴 합니다. 예. 그런데 진짜 이게 이제 그 약간 한반도의 선제 타격이나 대북 선제 타격에 대해서 한미 문제 전문으로 하는 네. 청와대 외교안보 속의 자문위원 교수가 있는데 문정인 아니 말고요. 그 젊은 교수인데 미국에서 이제 갔다가 뭐 조셉윤이나 이런 그 한반도 이제 대화파들 이런 분들 만나고 와갖고 기자들하고 식사하면서 브리핑할 때 선제 타격은 심지어는 아주 극단적으로 트럼프가 오달 때려도 미국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그런 기자들 젊은 기자들이 선제 타격 안 해요? 이런 실망하는 아저씨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가 그러니까 한국의 그 기자들이 왜 선제 타격을 안 해요? 이렇게 실망하듯이 물어본다. 예, 그러면서 선제 타격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이 공포스럽고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체감을 잘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양우석 감독이 강철비를 만든 것 같다 이렇게. 그렇지 맞습니다. 그건 뒤는 제 얘기고. 아니 정확하게 보셨어요. 250만쯤 한 번에 250만 명이 한 번에 사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50만 명으로 끝이는 게 아니고요. 한반도는 다시는 만약에 이게 핵전쟁까지 가면 50년에서 200년 동안 한반도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 전쟁 후에 복구 비용이 영화 속에서 나오는데 9조 달러인가 뭐 어마어마한 불가능해요. 200년 동안 못 산다니까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흔적은 또 그 한반도, 북한, 대한민국 흔적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요. 그 전쟁을 겪으신 세대 분들 중에서 제가 뭐 이거 공격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만 전쟁을 겪으신 분들 중에서 오히려 선제 타격이 된다. 호전적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재래식 전쟁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밀고 당기는. 저는 사실은 영화를 통해서
그런 특히 중동 지역에서의 어떤 전투 과정이라 또 뭐 여러 가지 국제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어쨌든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네. 강철비는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두 남자의 그 고군분투와 그 눈물겨운 사투 그리고 북에서 내려온 철우는 그 정우성 씨가 맡았죠. 정우성 네. 씨가 북한 사투의 수죠. 오, 네. 정우성 씨가 살짝 뭐 뒷사는 건 아니지만 연기력이 조금 아니에요. 떨어지는 지 보이는데 이번에는 뭐 굉장히 그 정우성 씨는 자신의 외모를 딛고 예. 연기파 배우로 거듭나려고 노력하는 그런 저는 배우로 생각하고 요즘 있습니다. 연기가 좋아졌어요. 마담 뺑덕 같은 영화 정말 좋았거든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네. 네. 아니 연기력이 요즘 좋아졌다. 그리고 예고편을 봐도 표정 연기, 눈빛 연기 그 전에 이렇게 하고 표정이 없이 말만 하는 스타일이었었는데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 곽도원 씨가 워낙 또 연기를 잘하고요. 예. 네. 둘은 사실 아수라에서 한번 붙었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 호흡이 맞아요. 아주 뭐랄까 찰떡같이 잘 붙어요 이번에도. 근데 아수라도 저는 끔찍했어. 이 영화 뒤에는 많이 슬픕니다. 그래서 그 세대별로 이 영화의 뒷부분을 보는 감성이 좀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두 남자의 그 고군분투와 그 우정 어린 예. 그리고 그 서로가 서로의 입장에서 일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 처지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분단의 상황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예. 사례고요. 저는 강철비가 아마 연말에 그 굉장히 유의미하게 예.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화두를 던질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도 그 이후에 개봉될 이제 다음 주에 개봉되죠. 그래서 장준환 감독의 1987, 1987, 박종철에서 이한열까지 예. 네. 그 총정리한 네. 지금 뭐 그 다큐 영화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 영화인데 1987은 87 6월 항쟁 때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직선제 개헌 투쟁을 하다가 네, 네. 그 와중에 이한열 네. 이한열 열사가 그 최루탄 맞아서 죽임을 당하고 네네. 그로부터 6월 항쟁이 일어나면서 네. 간선제 개헌에서 직선제 개헌으로 넘어가는. 근데 그 전에 이제 그 민주화 과정까지 예. 이렇게 다 축약해서 나오죠. 근데 그 아마도 지금까지 나온 그런 한국 그 현대 사회민주화의 과정을 예.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준 작품이라는 지금 평가를 지금 받고 있고요. 예.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매우 어마어마한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연말에 예. 다시 한번 한국 사회의 정치적 그런 상황. 역사적 그런 화두를 던질 영화들이 지금 큰 작품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참 그 놀라운 게요. 지금 네. 이제 이 강철비 같은 경우는 변호인을 만들었던 양훈석 감독이고 1987년이라고 하는 당시 민주화 운동 과정을 그린 영화가 네. 만약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대로 있었으면 정치적 상황이 엄혹해갖고 이런 영화가 과연 개봉될 수 있었을까? 요 영화로 극장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촛불을 들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그런데 근데 저는 어떻게 감독들은 그런 네. 정치적 상황이 2년 전부터 2년 전서부터 퍼질 걸 예견하고 그런 이런 걸- 의지도 작동했던 거죠. 의지도. 그러니까, 네. 이런 영화를 통해서 좀 바꾸고 싶다. 어쩌면 이런 두 편의 영화를 생각하면 지금 나오는 영화들을 생각하면 흔히 얘기하는 적폐청산은 영화가 먼저 시도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적폐청산하고 한편의 영화가 네. 훨씬 더 중요해요. 피로감 느낀다고 하는데 사실 영화를 보면서 그 많은 관객들은 그렇지 역사는 저렇게 정리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미리 내다보거나 예지력 있는 감독들이 많은데 그 예지력 있는 상황을 갖고 있으면 영화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네. 보여줄 수 있는 영화를 지금 제작하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제작하고 있는 건 아니고 네. 제작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근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부터 좀 시나리오 작가가 네. 붙었어요. 네네. 붙어갖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기대가 중이고. 큽니다. 네. 뭐 기대가 클 만큼 결과도 클 거예요. 네. 저 살짝 지분 좀 저기. 지분 파주 아니세요? 이거는 정말 최악의 아재 개그였습니다. 그런데도 네. 웃겨요. 지분 파주. 지분을 좀 주시겠어요? 지분 파주죠. 네. 근데 강철비 그 올 여름에 그 우리 대한민국 영화가 대작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어쩌면 이
올 작년에 큰 영화들 뭐 크게 성공했던 있었고요. 것에 비하면 뒤에 이제 범죄도시가 뭐 범죄도시가 좀 히트쳤고 많이 히트쳤고요. 요즘 꾼이 이제 한 400만 돌파하고 있고. 그렇죠. 네. 뭐랄까 이렇게 묵직한 주제의 대작이 지금 연말에 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예전부터 기대를 하고 있었죠. 작년부터. 1987과 강철빈 기대하고 있었던 작품입니다. 그 두 개의 영화를 가져오셨는데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서 감독들이 사회 변화상에 대한 기대, 그다음에 사회가 이렇게 변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지감. 그런 게 또 그 쏠쏠하게 아주 보는 재미예요. 대중과 그리고 같이 동일화를 시켜 나가는 거죠. 영화가 갖고 있는 뭐랄까 사회적 변화의 동력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돌발 질문. 강철비. 몇만 예상하세요? 요거 굉장히 어려운데. 19금인가요? 아니죠. 15인가요? 15죠. 15. 15. 그러면 이제 좀 시장 넓어졌고.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건데요. 저는 어쨌든 600만 정도는 무사하게 가지 않을까. BP 포인트는 몇 명이에요? 그거는 그 정도 선이 그 아래 선을 선이겠고요. 뭐 예를 들면 1987은 신과 함께 같은 작품은 400억을 들였거든요. 두 편을 만들었습니다. 한꺼번에. 그래서 편당 200억 정도 들인 작품은 이제 BP 구조가 굉장히 높죠. 신과 함께는 그 1987도 사실은 신과 함께 같은 그런 그 물량 구조는 아니고요. 신과 함께 같은 경우는 편당 그러면 600만이 넘어서야 되는 건데요. 그렇죠. 일단 손익분 기준이 600에서 650만이죠.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잠실 야구 경기장에 2만 7천 명 들어가거든요. 270만 명이 모인다 그러면 야구 경기장이 100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한 영화가 뭐 7, 800만 명을 모은다는 것은 대단히 많은 관객들을 모은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인사하시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주다스 프리스트가 부릅니다. You got another thing coming. 자, 여기서 another thing은 바로 정치쇼 2부가 온다는 얘기죠. 또 다른 일이 오고 있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